감히 회사 서버를 뒤지고 있었어? 차가운 목소리가 LA 근교 별장 2층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닷새 후 지리산 깊은 계곡 어딘가에서 한 여자가 피투성이 채로 쓰러져 있었죠. 그녀를 발견한 남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대체 이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2007년 여름 LA 근교의 윌리엄스 가문 별장은 한여름밤의 열기만큼이나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별장 2층 서재에서는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죠. 28살의 수연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한 채 손가락을 멈추지 않았어요. 평소라면 절대 접근하지 않았을 아버지 회사의 비밀 서버, 그 깊숙한 곳에 숨겨진 파일들이 하나씩 화면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수연은 이 집안에서 늘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왔어요. 양딸이라는 신분, 그것도 한국에서 입양된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이 화려한 저택 안에서 그녀를 끊임없이 올감했죠. 오빠 데이빗은 그녀를 볼 때마다 입양아 주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고 아버지 로버트는 그저 자선사업의 증거물처럼 그녀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오늘만큼은 수연이 이 집안의 진짜 주인이 될 수도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클릭 한 번에 폴더가 열렸고 그 안에는 보린제 프로젝트 3단계라는 제목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보린제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기시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 깊은 곳을 자극했어요. 파일을 열자 표 수백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름, 나이, 성별, 투약 날짜, 부작용 기록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데이터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피험자들의 나이가 모두 5살에서 12살 사이였고 국정란에는 한결같이 대한민국 고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수연은 중얼거리며 화면을 내렸어요. 50명, 정확히 50명의 아이들이 목록에 올라와 있었고 그들 대부분의 상태란에는 사망 또는 위독이라는 빨간 글씨가 찍혀 있었습니다.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었죠. 수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임상실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학살의 기록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날짜였어요. 실험 시작일이 1998년 3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이었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입양 서류를 떠올렸죠. 그녀가 이 집에 온 것도 정확히 1998년 5월이었어요. 고아원 이름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분명 한국의 어느 시설에서 왔다고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었어요. 설마 자신도 이 리스트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죠. 수연은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생존자라는 폴더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호흡이 멎었어요. 폴더 안에는 단 한 명의 파일만 있었죠. 피험자 027 이지우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이었습니다. 이지우. 수연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낯설지만 왠지 모를 친근함이 느껴지는 이름이었죠. 파일을 열자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왼쪽 팔에 선명하게 새겨진 숫자 문신. 수연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왼팔을 쓸어내렸어요. 그곳에는 레이저 제거 수술을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수연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죠. 파일 속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기억 속어 처리 완료. 윌리엄스 가문 입양 추진.
수연은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 집에 오게 됐는지를 단 몇 줄의 문장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녀는 실험의 피해자였고 동시에 증거인멸을 위해 입양된 도구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수연은 저장 장치를 꺼내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진행률이 50%를 넘어설 때쯤 뒤에서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거기에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오빠 데이빗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데이빗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수연은 재빨리 노트북을 덮으려 했지만 데이빗은 이미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죠. 서재에 왜 있어? 아빠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책 좀 보려고. 수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데이빗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책? 너 같은 게 무슨 책을 봐? 그는 수연의 노트북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죠. 화면에는 아직 파일 복사 중이라는 창이 떠 있었어요. 데이빗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쓸모없는 것이 감히 회사 서버를 뒤지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연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데이빗은 노트북을 내려다보며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보린제 프로젝트 파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고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어요. 이걸 봤구나. 내가 이걸 봤어. 데이빗은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노트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쩍하는 소리와 함께 액정이 산산조각 났죠. 수연은 비명을 삼키며 저장 장치를 주머니 속 깊이 밀어 넣었어요. 다행히 파일 복사는 끝난 상태였습니다. 오빠, 진정해. 나는 그냥. 수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데이빗의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후려쳤어요. 따끔한 통증과 함께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죠. 입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건드려. 데이빗은 수연의 멱살을 잡아 끌었어요. 그의 눈빛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아버지 선심으로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주제에 감히 회사 일에 코를 박아? 너 지금 내 주제를 모르는 거야?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죠. 20년 동안 참아온 모든 모욕과 무시,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밝혀진 끔찍한 진실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올랐어요. 데이빗은 수연을 밀쳐내며 부서진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아빠한테 보고할 거야. 너 이제 끝났어. 데이빗이 문 쪽으로 걸어가려는 순간 수연은 재빨리 책상 위에 크리스털 문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주저없이 데이빗의 뒤통수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데이빗이 비틀거렸죠. 으악! 데이빗은 뒤통수를 움켜쥐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렸죠. 뒤에서 데이빗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고 현관문을 열고 차고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차 열쇠는 항상 선반 위에 걸려 있었죠. 수연은 고급 세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고 그녀는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차는 자갈길을 미친 듯이 달려 별장을 빠져나갔죠. 백미러로 보니 데이빗이 현관 앞에서 무언가를 고함치고 있었지만 이미 너무 멀었어요. 수연은 핸들을 꽉 쥔 채 LA 공항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이제 진짜 끝내야 해.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주머니 속 저장 장치가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장치 안에 50명 아이들의 목숨값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도 함께. 수연은 백미러로 멀어지는 별장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곳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LA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한국, 그녀가 태어난 곳이자 모든 진실이 시작된 곳. 거기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보린재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자신만 살아남았는지.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LA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녀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틀 전 새벽이었습니다. 수연은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18년 만에 밟는 한국 땅이었지만 낯설다는 느낌보다는 묘한 그리움 같은 게 먼저 밀려왔죠. 공기 냄새, 사람들의 말소리, 심지어 공항 바닥의 느낌까지 모든 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은 없었어요. 수연은 공항 환전소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고 택시를 타고 서울 외곽의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펜션은 인터넷으로 급하게 예약한 곳이었어요. 북한산 근처의 낡은 2층 건물로 관광객들이 거의 찾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수연을 보자마자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교포세요? 얼굴이 꼭 한국 사람 같은데 말씨가 좀 어색하네요. 수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방 열쇠를 받았어요. 2층 구석 방이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수연은 비로소 긴장이 풀렸어요. 그녀는 배낭에서 저장 장치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들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동안 손이 계속 떨렸죠. 다행히 모든 자료가 온전했어요. 보린재 고아원 관련 실험 기록, 피해자 명단,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모든 증거가 그 작은 장치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누웠어요.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어린 시절의 파편 같은 기억들이 떠올랐죠. 하얀 복도, 소독약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수연은 자신이 그 고아원에 있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기억을 지운 것 같았죠. 파일 속 메모에 적혀 있던 기억 속어 처리라는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보린재라는 지명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 깊은 산골 마을 이름이더군요. 지금은 거의 폐촌이 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고아원은 이미 15년 전에 문을 닫았고 건물도 철거됐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수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죠. 당시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보린재 고아원 집단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1998년 3월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 50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는 내용이었죠. 기사는 놀랍게도 매우 짧았어요. 경찰 조사 결과 아이들이 해외 입양을 갔다고만 적혀 있었고 그 이후로는 관련 기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이상함을 느꼈죠. 50명의 아이들이 동시에 입양됐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해외 입양이라면 최소한 몇 달은 절차가 걸리는데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수연은 확신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기록이고 실제로는 그 아이들이 실험 대상이 됐다는 것을요. 그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은 귀를 기울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그녀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노크 소리는 없었죠.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사람은 결국 계단을 내려가더군요. 수연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계속됐어요. 점심을 먹으러 1층 식당에 내려갔을 때 펜션 주인 아주머니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를 듣자 아주머니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어요. 아이고, 손님 깜짝이야. 밥 드시려고요?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어딘가 경계하는 듯 했죠.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가 내온 김치찌개를 먹는 동안 수연은 주방 쪽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아주머니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수연은 밥을 다 먹은 척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챙겨야 했죠. 노트북과 저장 장치를 배낭에 넣고 현금과 여권을 확인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펜션 앞에 검은색 SUV 2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들이 벌써 찾아온 거예요. 수연은 뒷문으로 빠져나가기로 했습니다. 배낭을 메고 복도로 나왔는데 1층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2층 끝방이라고 했죠? 미국식 영어 억양이었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고 반대편 계단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펜션 뒤쪽에는 비상계단이 있었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위에서 방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이 비어 있습니다. 금방 나간 것 같은데요.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뒤쪽 주차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마침 펜션 주인 아주머니의 낡은 소형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서 있었어요. 열쇠는 꽂혀 있었죠. 수연은 차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며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곧 차에 올라탔죠. 추격이 시작된 거예요. 수연은 북한산 방면 산길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좁은 산길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뒤따라오는 SUV는 점점 가까워졌고 수연의 낡은 경차는 속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커브길을 돌 때마다 차체가 흔들렸어요. 수연은 이를 악물고 핸들을 꽉 잡았죠. 제발, 제발. 그녀는 중얼거리며 산길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뒷차는 이미 몇 미터 뒤까지 따라붙었어요.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뒷범퍼가 부딪혔습니다. 수연의 차가 휘청거렸죠. 이 미친 자식들. 수연은 비명을 질렀어요. 다시 한번 충격이 왔고 이번에는 차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핸들을 아무리 돌려도 소용없었어요.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도로 밖으로 튀어나갔죠. 순간 수연의 눈앞에 절벽이 보였습니다. 차는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비탈을 따라 구르기 시작했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차체가 으스러지는 소리, 그리고 수연의 비명이 뒤섞였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차는 계속 굴렀어요. 수연의 머리가 어딘가에 부딪혔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차가 멈춘 건 한참 후였어요. 뒤집힌 차 안에서 수연은 간신히 의식을 붙들고 있었죠. 온몸이 아팠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왼쪽 다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수연은 안전벨트를 풀고 깨진 창문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배낭은 다행히 등에 그대로 메고 있었죠.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국 무릎으로 기다시피 하며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위쪽 도로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가 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생존 가능성 낮아 보이는데요. 한 남자가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대답했어요. 일단 확인해야지. 내려가 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은 이를 악물고 나무를 붙잡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죠. 숲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계곡 쪽이었어요. 수연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바위에 손을 찌으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죠. 이마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눈을 가렸어요. 수연은 손으로 피를 닦으며 계속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수연의 몸은 이미 한계였어요. 다리가 풀리고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바위에 기대 주저앉았죠. 배낭을 끌어안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안 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수연은 중얼거렸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는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쳤어요. 하얀 병실, 그리고 한 남자아이의 얼굴. 그 아이는 울고 있는 수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지우야, 울지 마. 오빠가 꼭 데리러 올게. 태준이 오빠. 그 이름이 수연의 입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이. 오빠. 그리고 수연은 의식을 잃었어요. 계곡의 찬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새들의 지저귐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죠. 수연은 바위에 기댄 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어 숲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지리산 자락의 작은 산장에서 지낸 지 벌써 일주일째였죠. 그는 등산 가이드라는 신분으로 이곳에 머물고 있었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북한 고위층 인사의 가족이 곧 이 지역으로 망명을 시도한다는 정보가 있었고 태준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해외공작팀 소속, 그게 그의 진짜 정체였죠. 태준은 간단히 세수를 하고 배낭을 챙겼어요. 오늘은 산 북쪽 능선을 정찰할 예정이었습니다. 망명자들이 넘어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었죠. 그는 등산복 차림으로 산장을 나섰어요. 이른 아침 산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태준은 익숙한 걸음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했죠. 1시간쯤 걸었을까요? 태준은 등산로에서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반 등산객들은 절대 오지 않는 구역이었어요. 그는 나침반을 확인하며 계곡 쪽으로 방향을 잡았죠. 이곳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태준이 바위 사이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게 눈에 띄었어요. 나무 몇 그루가 부러져 있었고 땅에는 무언가 끌린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경계태세를 취했어요. 혹시 야생동물의 흔적일까 생각했지만 뭔가 달랐죠. 그는 조심스럽게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100m쯤 더 들어가자 큰 바위 옆에 무언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짐승의 사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게 사람이라는 걸 알았죠. 이런. 태준은 급히 달려갔어요. 바위에 기댄 채 의식을 잃은 여자였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 얼굴을 뒤덮고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찢겨 있었어요. 태준은 여자의 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살아있었죠. 하지만 맥박이 매우 약했어요. 체온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태준은 재빨리 배낭에서 응급키트를 꺼냈어요.
먼저 이마의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살펴봤죠. 왼쪽 다리가 이상하게 꺾여 있었어요. 골절인 것 같았습니다. 태주는 나뭇가지와 붕대로 간이 부목을 만들어 다리를 고정했어요. 여자는 신음소리를 냈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치료할 순 없어. 태주는 중얼거리며 여자를 업었어요.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죠. 산장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태주는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자의 호흡이 점점 얕아지고 있었거든요. 산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여자를 침대에 눕히고 다시 한번 상태를 확인했어요. 체온을 높여야 했죠. 그는 난로에 불을 지피고 담요를 여러 겹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을 끓여 따뜻하게 한 뒤 여자의 입술에 조금씩 적셔줬어요. 여자의 얼굴에서 피를 닦아내자 비로소 그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동양인이었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죠. 피부는 창백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했습니다. 태주는 여자의 옷을 확인했어요. 미국 브랜드였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죠. 배낭도 함께 있었는데 안에는 노트북과 여권이 들어 있었어요. 태주는 여권을 펼쳐봤습니다. 미국 여권이었고 이름은 수연 윌리엄스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국 교포인가? 태주는 여권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에 혼자 온 것도 그렇고 저렇게 다친 것도 심상치 않았죠. 태주는 여자의 손을 자세히 봤어요. 손바닥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총상 흔적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왼쪽 팔뚝에는 레이저 제거 수술을 한 듯한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죠. 보통 사람이 아니야. 태주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치료가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위성 전화를 꺼냈죠. 본부에 연락해서 의료 지원을 요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전화기를 든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이 여자를 본부에 보고하면 그녀는 조사를 받게 될 거예요. 혹시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괜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죠. 태주는 결국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여자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때 여자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눈꺼풀이 살짝 떨렸죠. 태주는 재빨리 물컵을 들고 침대 옆에 앉았어요. 여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수연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천장을 봤어요. 낯선 곳이었습니다. 옆에는 남자가 앉아 있었죠. 수연은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통증이 밀려왔어요. 특히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은 남자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여긴 어디고?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물컵을 건넸죠. 일단 물부터 마셔요. 탈수 상태예요. 수연은 망설이다가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어요. 물을 다 마신 후 수연은 다시 남자를 봤죠.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자였습니다. 인상이 날카롭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저는 등산 가이드예요. 당신을 산속에서 발견했죠.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등산 가이드. 수연은 남자의 말을 곱씹었어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몸은 보통 가이드의 체격이 아니었어요. 다부지고 균형 잡힌 근육, 움직임의 경계심, 그리고 눈빛. 수연은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 남자는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죠?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가리켰어요. 지리산 자락이에요. 제가 머물고 있는 산장이고요. 당신은 어떻게 저런 깊은 계곡까지 간 거예요?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었는데. 수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 길을 잃었어요. 혼자 등산하다가. 태주는 수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지만 굳이 따지지 않았어요. 혼자서 이 산을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 무모한 일이었네요.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어요. 아직도 추격자들이 자신을 찾고 있을까요? 수연은 배낭을 찾았습니다. 제 짐은요? 태준이 침대 옆을 가리켰어요. 거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요.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장 장치가 무사하다면 다행이었어요. 당신, 미국 교포인가 봐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은 오랜만이에요.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방으로 가서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죠. 남자의 움직임은 효율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군인 같았어요. 당신, 정말 등산 가이드세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주는 가스레인지를 끄며 대답했어요. 왜요? 안 그래 보여요?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태주는 죽을 그릇에 담아 가져왔어요. 일단 이거 먹어요. 체력 회복해야 해요. 수연은 죽을 받아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리고 맛있었죠. 얼마나 오래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몰랐습니다. 수연은 죽을 다 먹고 나서야 비로소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남자가 자신을 해칠 생각이었다면 진작했을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강태준이요. 태준은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연이요. 그냥 수연이라고 불러주세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수연 씨. 근데 솔직히 말해줘야 할 게 있어요. 당신 다리 상태가 심각해요. 병원에 가야 해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병원은 안 돼요. 태준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요? 골절이에요. 제대로 치료 안 하면 평생 불편할 수도 있어요. 수연은 태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루만 여기 숨겨주실 수 있나요? 제발이요. 태준은 수연의 눈을 봤어요. 그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함께요. 누군가 그녀를 쫓고 있다는 걸 태준은 직감했죠. 무슨 일에 휘말린 거예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글썽였죠.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임무도 있었고 민간인을 함부로 개입시킬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 여자를 지금 당장 내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하루만 여기 있어요. 그 대신 내일은 무조건 병원 가는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무슨 일에 휘말린 걸까요? 손바닥에 총상 흔터, 팔뚝에 지워진 문신 자국, 그리고 저 절박한 눈빛. 평범한 교포가 아니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태주는 산장 밖을 순찰했어요. 혹시 누가 이 여자를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산장으로 돌아와 보니 수연은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태주는 그녀를 지켜보며 생각했죠.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그때 태준의 위성 전화에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본부에서 보낸 긴급 연락이었어요. 태준은 메시지를 읽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관련 인물, 한국 잠입, 위험 인물로 분류, 발견 즉시 확보 요망, 그리고 첨부된 사진이 있었죠. 태준은 사진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쪽을 봤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바로 지금 자고 있는 수연이었어요. 태준은 위성 전화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뜬 수연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틀림없었죠. 침대에서 자고 있는 여자가 바로 본부에서 찾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태준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즉시 본부에 연락해서 이 여자를 넘기는 것. 하지만 손은 전화기로 가지 않았죠. 태준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달빛이 산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다시 바라봤죠. 얼굴에는 아직도 상처가 선명했고 붕대로 감긴 다리는 아파 보였어요. 위험 인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해 보였습니다. 태준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미국 제약회사 관련 인물 그리고 위험 인물로 분류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죠. 제약회사라. 태준은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의 여권에 적힌 성이 윌리엄스였던 게 떠올랐어요. 혹시 그 유명한 바이오젠 인터내셔널의 윌리엄스 가문일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저 여자가 한국의 깊은 산속까지 도망쳐 온 걸까요? 태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일단 아침까지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본부에 보고하는 건 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먼저 깼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살폈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어제 기억이 났죠. 등산 가이드라는 남자가 자신을 구해준 것. 수연은 몸을 일으키려다 다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에 주방에 있던 태준이 돌아봤어요. 깼어요? 어떤가요, 몸 상태는? 태준이 물 한 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수연은 물을 받아 마시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죠. 태준은 수연의 이마를 살펴봤습니다. 열은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감염은 안 된 것 같아요. 태준은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였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앉아 밥을 받아들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태준은 자신도 밥을 떠서 맞은편에 앉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수연은 숟가락을 든 채 태준을 봤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제 당신이 발견된 곳은 정말 깊은 산속이었어요. 일반 등산객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리고 당신 상처도 단순한 산악사고처럼 보이지 않아요. 누가 당신을 쫓고 있나요?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곧 태어난 척했죠.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정말 길을 잃은 거예요. 태주는 수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거짓말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죠.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럼 오늘 병원에 가야겠네요. 아니요. 수연이 반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너무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태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수연은 황급히 말을 고쳤습니다. 아니, 제 말은 하루만 더 쉬고 싶어요. 몸이 아직 너무 아파서. 태주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수연도 침묵 속에서 밥을 떠넣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주는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수연은 그 틈을 타서 배낭을 열었습니다. 저장 장치를 확인했죠.
다행히 무사했어요. 노트북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배낭을 닫았어요. 그때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 했죠? 한국에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태준이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 사실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죠. 그래서 한국이 궁금해서 왔어요. 이건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은 것뿐이었죠. 입양. 태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수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입양하라서 이상해요? 태준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그냥 어느 고아원 출신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수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왜 저 질문을 하는 걸까요? 저도 잘 몰라요. 기억이 별로 없어서. 수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죠. 수연은 불안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 무렵이 됐어요. 태준은 밖에 나가 주변을 둘러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문 잠그고 있어요. 누가 와도 절대 열지 마세요. 그의 말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태준이 산장을 나간 후 수연은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준은 숲속으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가 간 곳은 단순한 산책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수연을 발견한 계곡 쪽으로 향했죠. 태준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수연을 쫓던 사람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곡에 도착하자 태준의 예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2명의 남자가 보였어요. 검은 옷을 입고 무전기로 통신하고 있었죠. 태준은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차에서 많이 멀어지지 못했을 거라고. 남자가 영어로 말했어요. 본부에서는 뭐래? 다른 남자가 물었습니다. 무조건 찾아내래. 저장 장치를 회수하는 게 최우선이고 여자는 처리하래. 처리라는 단어에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수연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태준은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하지만 발밑에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죠. 우두둑 하는 소리가 숲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자들이 재빨리 이쪽을 봤어요. 거기 누구야? 한 명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태준은 순식간에 판단했어요.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산장을 찾아낼 위험이 있었죠. 태준은 손을 들고 나무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저기요, 깜짝이야.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태준은 일부러 당황한 척했어요. 등산객처럼 보이려고요. 남자들이 총을 내리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누구요? 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이 근처 산장에서 일하는 가이드예요. 손님 찾으러 나왔는데.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혹시 이 근처에서 여자 한 명 본 적 있어요? 한 남자가 수연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태준은 사진을 보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남자는 사진을 도로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일행이 실종돼서요. 혹시 보면 연락 좀 해주세요. 그는 명함을 건넸어요. 태준은 명함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에요. 조심하셔야 해요. 남자들은 더 이상 태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태준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죠. 그리고 재빨리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산장에 들어서자마자 태주는 문을 잠갔습니다. 수연이 침대에서 놀란 눈으로 그를 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태주는 물을 한 컵 마시고 나서 수연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친절한 가이드의 눈빛이 아니었죠. 솔직히 말해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움찔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방금 산에서 당신 찾는 사람들 봤어요. 무장한 남자들이요. 그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수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태주는 수연의 어깨를 잡았어요. 지금 당신한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한테 진실을 말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당신을 경찰에 넘기는 거예요. 선택하세요. 수연은 태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거짓이 없었어요. 그저 두려움과 절박함만이 가득했죠. 알겠어요. 말할게요. 하지만 당신도 위험해질 거예요. 그래도 들을 거예요? 태주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세요.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바이오젠 인터내셔널 회장의 양딸이에요. 아니, 양딸이었죠. 그 회사가 18년 전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알게 됐어요. 고아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신약 실험을 한 거예요. 50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였어요.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고아원. 어느 고아원이죠?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보린제 고아원이요. 전라남도에 있었던.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의 입에서 한 단어가 흘러나왔죠. 보린제. 그리고 태준은 수연의 왼쪽 팔을 잡았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드러났죠. 태준은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이거 숫자 문신 지운 자국이죠? 수연은 놀란 눈으로 태준을 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태준은 수연에게서 손을 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것. 제 동생도 그 고아원에 있었어요. 이지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였죠. 수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지우.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어제 의식을 잃기 직전 떠올랐던 그 이름. 그리고 한 남자아이의 얼굴.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태준이 오빠? 태준은 수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지우인가요?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울부짖고 있었어요. 그때 산장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도 함께요. 태주는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에는 검은 차량 세대가 산장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선회하고 있었죠. 태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늦었어. 그들이 찾아냈어요. 태주는 재빨리 창문에서 물러났습니다. 밖에서는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죠. 태주는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움직일 수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 태주는 배낭 2개를 챙겼어요. 하나는 수연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장비가 든 것이었죠. 수연은 비틀거리며 태준을 따라갔습니다. 태준이 부축해줬어요. 둘은 산장 뒤편의 작은 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숲이 바로 뒤에 있었어요. 태준은 수연의 허리를 감싸며 나무 사이로 들어갔죠. 뒤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주변을 수색해. 멀리 못 갔을 거야. 태준은 수연을 더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태준은 큰 바위 뒤에 멈춰 섰어요. 둘은 숨을 고르며 주저앉았죠. 수연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리에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태준은 배낭에서 진통제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 먹어요. 계속 움직여야 해요. 수연은 약을 삼키며 태준을 봤어요. 당신, 정말 등산 가이드예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국가정보원 요원이에요. 수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미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럼 저를 왜 도와주는 거예요? 본부에 넘기면 되잖아요. 태준은 수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지우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 동생일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넘겨요? 수연은 목이 메었어요. 이 남자는 18년 동안 동생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그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죠. 미안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렸을 때 일들이.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먼저예요. 태준은 위성 전화를 꺼냈어요. 신호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본부에 연락하면 수연은 체포될 거예요. 태준은 잠시 고민하다 전화기를 도로 넣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수연을 부축하며 산길을 내려갔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계곡이 나왔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바위 뒤편의 작은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잠깐 쉬어가요. 동굴은 좁았지만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었어요. 태준은 수연을 앉히고 다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부목이 풀어져 있었죠. 태준은 다시 단단히 고정했어요. 수연은 아픔을 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이 물었어요. 태준은 배낭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수연의 배낭에 들어있던 것이었죠. 당신이 찾은 증거, 그게 저장 장치에 있다고 했죠? 보여줄 수 있어요?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저장 장치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죠. 파일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태준은 하나씩 열어봤어요. 보린제 프로젝트 3단계, 피험자 명단, 실험 기록.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명단을 스크롤하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피험자 027 이지우, 그 옆에는 생존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우. 태준은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열었죠.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 나왔어요. 짧은 머리에 겁먹은 얼굴, 왼쪽 팔에는 숫자 027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우야, 내 동생. 수연은 그 사진을 봤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수연은 자신의 왼팔을 쓸어내렸습니다. 희미한 흉터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예전엔 숫자가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저인가요? 태주는 수연을 돌아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수연을 꼭 안았어요. 지우야, 정말 내가 맞구나. 오빠가 늦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는 오열로 가득했습니다. 수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어요.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고 있었죠.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준이 먼저 몸을 떼었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다시 파일을 봤어요. 이 자료를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그래야 당신도 안전해지고 그 사람들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요? 저를 찾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는데. 태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언론사에 넘기는 건 위험해요. 그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차라리 태주는 위성전화를 다시 꺼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국제 엠네스티에서 일하는 변호사인데 이런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죠.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태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누군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강태준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태준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의 불법 실험,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증거 자료까지. 전화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제가 미국 대사관과 연락해 볼게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태주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수연에게 돌아와 말했죠. 일단 자료를 전송하고 서울로 가야 해요. 거기서 김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수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쫓아올 텐데. 태주는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요. 내가 지킬게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수연은 그 눈빛에서 믿음을 느꼈어요. 태주는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암호화해서 김 변호사에게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이라 인터넷 속도가 느렸어요. 진행률이 천천히 올라갔죠. 50%, 60%. 태주는 조바심을 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태주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수연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뜻이었죠. 둘은 숨을 죽였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최소 3명 이상이었죠. 이 근처를 수색하라고 했어. 동굴도 확인해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권총이었습니다. 수연은 놀란 눈으로 태준을 봤죠. 태준은 조용히 수연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동굴 입구까지 왔어요. 한 남자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동굴 안을 비췄죠. 태주는 순간적으로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남자를 제압하고 입을 막았어요. 밖에서 다른 남자들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태주는 남자를 방패 삼아 동굴 밖으로 나갔어요. 2명의 남자가 총을 겨누고 있었죠. 총 내려놔. 안 그러면 이 사람 죽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하지만 총을 내리지 않았죠. 그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만 넘기면 살려줄게. 당신은 상관없어. 태주는 비웃었어요. 그런 말을 믿을 것 같아? 긴장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그때 수연이 동굴에서 나왔어요. 손에는 태준의 배낭이 들려 있었죠. 저 여기 있어요.
저 때문에 이 사람까지 다치게 할 순 없어요. 태주는 화들짝 놀라 수연을 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라고.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차피 도망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자료는 이미 전송됐어요. 당신들이 날 죽여도 진실은 세상에 나갈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남자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자료를 전송했다고? 태주는 수연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전송하는 동안 수연도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백업해 둔 거예요. 태주는 작게 웃었죠. 들었죠? 이제 당신들이 뭘 하든 소용없어요. 차라리 여기서 물러나는 게 나을 거예요. 남자들은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무전기로 누군가와 통화하더니 결국 총을 내렸어요. 이번은 봐주지. 하지만 조심해. 우리 보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들은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태주는 잡고 있던 남자를 밀쳐내고 수연에게 달려갔어요. 괜찮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태준이 부축해서 다시 동굴로 들어갔죠. 자료를 정말 전송한 거예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끄덕였어요. 당신이 김 변호사님께 보내는 동안 저도 제가 아는 기자한테 보냈어요. 미국에 있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예요. 이제 그들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태주는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잘했어요, 지우야. 정말 잘했어. 수연도 태준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18년 만에 찾은 오빠, 그리고 18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 이제 모든 게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저 남자의 말처럼 로버트 윌리엄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었으니까요.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여관에 숨어 있었어요. 태준의 연락망을 통해 구한 안전가옥이었죠. 김 변호사는 자료를 받았고 미국 대사관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일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태준은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언론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국 기자에게 보낸 자료도 마찬가지였죠.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특종이라면 벌써 기사가 나왔어야 했는데요. 태준은 불안한 마음에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태준이 물었어요. 전화 너머로 김 변호사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제가 접촉한 언론사들도 다들 주저하고 있어요. 윌리엄스 가문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크더군요.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당시 실험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나 윌리엄스가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다리 상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불편했죠. 태준은 수연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증거가 더 필요하대요. 당시 실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나 더 직접적인 증거가. 수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들 죽었거나 입을 다물었을 거예요. 로버트가 그냥 둘 리 없죠. 태준은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요. 수연은 태준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사실 내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요. 태주는 눈썹을 치켜 올렸죠. 뭔데요?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사실 우연히 그 자료를 찾은 게 아니에요. 태주는 수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수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18년 전 내가 윌리엄스 가문에 입양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로버트가 의도적으로 날 데려간 거예요. 유일한 생존자였으니까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기억 속어 처리를 했다고 파일에 적혀 있었지만 그건 완벽하지 않았어요. 12살쯤 됐을 때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죠.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그동안 계속 알면서도 참고 산 거예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말하면 죽을 테니까. 아니, 죽는 건 괜찮았어요. 하지만 복수도 못하고 죽을 순 없었죠. 그래서 참았어요. 18년 동안 기회를 기다렸어요. 태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계속 말했어요. 난 일부러 무능한 척했어요. 공부도 대충 하고 친구도 안 사귀고 그저 투명인간처럼 살았죠. 로버트와 데이빗이 날 무시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경계를 풀 테니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회사 서버에 접속해서 모든 걸 가져온 거예요. 태주는 수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경찰이든 누구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잖아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믿어줬겠어요? 증거도 없이 재벌가 회장을 고발한다고?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받고 끝났을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태주는 수연을 꼭 안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지우야. 정말 얼마나 무서웠을까. 수연은 태준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18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오빠. 로버트를 볼 때마다, 데이빗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한참을 울고 난 후 수연은 진정했습니다. 태준이 물었어요. 그럼 더 있어요? 당신이 가진 증거가?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한국에 있어요. 태준은 눈을 크게 떴죠. 한국에? 수연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실험이 진행되던 당시 책임 연구원이 한국인이었어요. 차민준이라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모든 실험을 총괄했어요. 로버트의 지시를 받아서요. 그런데 그 사람 10년 전에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대요. 태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일기를 남겼어요. 모든 진실을 기록한 일기를요. 그리고 그걸 아내에게 남겼다고 하더군요. 만약 그 일기를 찾을 수 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내는 지금 어디 있어요? 수연은 배낭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 주소가 있어요. 대전에 살고 있대요. 차민준의 미망인 이순희 씨. 난 원래 한국에 온 진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 일기를 찾으려고. 태주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가야겠네요. 대전으로. 수연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로버트도 그 일기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누군가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태주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날 밤 둘은 대전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태주는 옛 동료에게 연락해서 차량을 구했어요.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죠. 수연은 가발과 선글라스로 변장했습니다. 둘은 새벽에 출발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때 여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주는 재빨리 불을 끄고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밖에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2명의 남자가 내렸죠. 태주는 이를 악물었어요. 또 찾아왔어. 수연은 배낭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태준도 의아했어요. 위치를 아는 사람은 김 변호사뿐이었는데 설마. 태주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이 몰래 설치되어 있었어요. 젠장, 본부에서 날 추적하고 있었어. 수연은 놀란 눈으로 태준을 봤습니다. 본부에서요? 그럼.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정부도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당시 뇌물을 받은 고위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수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죠. 그럼 우리한텐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태주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우리한텐 서로가 있어요. 그리고 진실이 있죠. 그걸로 충분해요. 태주는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습니다. 뒷골목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나가요. 조용히. 둘은 여관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행히 뒤쪽은 감시가 없었어요. 태주는 수연을 부축하며 골목을 따라 달렸죠. 뒤에서 남자들이 방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어 있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태준과 수연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대전까지 기차로 가요. 차는 너무 위험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수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 차가 여관 앞에 서 있었지만 그들을 쫓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표를 끊었어요. 다행히 새벽 첫 차가 있었습니다. 둘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렸죠. 태준은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수연은 피곤한 듯 태준의 어깨에 기댔어요. 오빠,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태준은 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겨야죠. 안 그러면 지우를 포함해서 그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은 게 되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수연은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오빠. 날 믿어줘서.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둘은 객차에 올라탔어요.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맨 뒷칸 구석자리에 앉았죠.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민준 박사의 일기. 그게 정말 있을까요? 태주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있을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실을 남겼을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차는 대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둘은 몰랐어요. 그들이 찾아갈 이순희 씨의 집에 이미 누군가 먼저 도착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은 태준과 수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태준의 상관, 국정원 팀장이었죠. 기차는 2시간 만에 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역 앞에서 택시를 탔어요. 주소를 보여주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죠. 여기로 가주세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어요. 이순희 씨의 집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2층 주택이었죠. 대문 앞에서 태주는 잠시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태주는 수연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태주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죠.
뭔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태주는 수연을 뒤에 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어요. 서랍이 뒤집혀 있고 책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누가 먼저 왔어? 태주는 중얼거렸습니다. 부엌 쪽으로 가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닥에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태주는 재빨리 다가가 맥박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수연 씨, 구급차 불러요.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수연은 황급히 전화를 꺼냈어요. 하지만 전화를 걸기도 전에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태주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계단 쪽을 봤습니다. 계단을 내려온 사람을 보고 태주는 얼어붙었어요. 그건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국정원 해외공작팀 팀장 박철수였죠. 50대 초반의 건장한 남자로 태준의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박 팀장은 손에 낡은 공책 한 권을 들고 있었어요. 강요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박 팀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태준은 주먹을 쥐었어요. 팀장님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박 팀장은 공책을 흔들며 말했죠. 필요한 걸 찾으러 왔지. 근데 이 할머니가 말을 안 듣더라고. 어쩔 수 없었어.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팀장님,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박 팀장은 비웃었어요. 강요원, 너 아직도 모르는 거야? 이 사건은 절대 세상에 나가면 안 돼. 18년 전 한국 정부가 그 실험을 묵인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알아? 20억 달러야. 그 돈이 지금 우리 정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부가 알면서도 아이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박 팀장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국가를 위해서였지. 고아 50명과 국가 안보 중에 뭐가 더 중요한데? 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50명 중에 저도 있었어요. 저희도 이 나라 국민이었어요. 근데 당신들은 우릴 실험용지로 팔아넘긴 거예요? 박 팀장은 수연을 차갑게 쳐다봤죠. 넌 운이 좋았어. 살아남았잖아. 감사할 줄 알아야지. 태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팀장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 공책 내려놓으세요. 박 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반드시 없애야 해. 이게 세상에 나가면 정부가 무너져. 태주는 이를 악물었죠.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시려는 거예요? 팀장님도 그들과 똑같은 거잖아요. 박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요원, 내 여동생 일로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구나. 이건 개인 감정으로 할 일이 아니야. 국가를 생각해야지. 태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제 여동생이 그 50명 중 하나였어요. 팀장님은 그걸 알고도 이러시는 겁니까? 박 팀장은 잠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알고 있었어. 내가 왜 요원이 됐는지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널 이 사건에서 멀리 두려고 했는데 내가 멋대로 끼어든 거야. 태주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그럼 팀장님도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거네요. 지우가 죽은 것도 죽지 않았잖아. 내 앞에 멀쩡히 서 있는데. 박 팀장이 수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잘 된 거야. 동생도 찾았고 이제 조용히 입 다물고 살면 돼. 둘 다 살려줄게. 대신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태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박 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냈어요. 수연을 겨눴죠. 강요원, 내가 선택해. 동생을 살릴 거야? 아니면 진실을 밝힐 거야? 둘 다는 안 돼. 태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박 팀장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정말 쏠 것 같았죠. 수연은 태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괜찮아. 진실을 택해. 난 이미 18년을 기다렸어.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돼. 다시 잃을 순 없어. 박 팀장은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했어요. 10초 줄게. 결정해.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죠. 하나, 둘, 셋. 박 팀장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넷, 다섯, 여섯. 수연은 눈을 감았어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표정이었죠. 일곱, 여덟.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 특공대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박 팀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총을 내렸어요. 뭐야 이게? 경찰 뒤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죠. 태준 씨, 괜찮으십니까?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변호사를 봤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김 변호사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수연 씨가 보낸 위치 공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뭔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고 경찰에 연락했죠. 그리고 그는 박 팀장을 쳐다봤습니다. 국정원 내부에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있더군요. 이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김 변호사,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가 안보는 진실을 덮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들도 이 나라 국민이었습니다. 경찰이 박 팀장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박 팀장은 손에 쥐고 있던 공책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건 아무 소용없어. 위에서 다 막을 거야. 하지만 태준이 재빨리 공책을 주워들었죠.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팀장님. 박 팀장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태준은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차민준 박사의 일기였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악마가 되었다. 하지만 이 기록만큼은 남겨야 한다. 언젠가 누군가 진실을 밝혀주기를. 태준은 일기를 넘겨봤습니다. 실험 과정, 로버트 윌리엄스의 직접 지시, 한국 정부 고위층의 뇌물수수, 그리고 아이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과정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생존자 이지우에 대한 기록도 있었죠. 이 아이만큼은 살려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양심이다. 태준은 일기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태준의 어깨에 기댔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예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이순희 씨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김 변호사가 태준에게 다가왔죠. 이 일기와 당신들이 가진 자료를 합치면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상대는 강력해요. 태준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어요. 지우를 위해서라도. 수연은 태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함께해요, 오빠.
이번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이 모두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 변호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18년 전 전라남도 보린제 고아원에서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50명의 아이들이 불법 신약 실험의 희생양이 되었고 그중 49명이 사망했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어요. 김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는 미국의 거대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고위층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증거를 공개합니다. 그는 차민준 박사의 일기 사본과 수연이 가져온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죠. 그리고 여기 유일한 생존자가 있습니다. 수연이 앞으로 나왔어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지우입니다. 저는 18년 전 보린제 고아원에서 실험을 당했고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저는 정의를 요구하러 왔습니다. 회견장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어요. 태주는 뒤에서 수연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고 있었죠. 태주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는 아직 미국에 있었고 한국 정부의 고위층도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보린제 고아원 사건은 국제적인 이슈가 됐어요. 미국 언론도 일제히 보도했고 윌리엄스 가문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죠. 바이오젠 인터내셔널의 주가는 폭락했고 미국 연방검찰은 로버트 윌리엄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파장이 컸어요.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고위 공무원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죠. 국회에서는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로버트 윌리엄스는 여전히 미국에 있었고 송환 절차는 지지부진했습니다. 태준과 수연은 서울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어요. 경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내고 있었죠.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로버트는 절대 한국에 오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김 변호사님이 방법을 찾고 계셔요. 그날 저녁 김 변호사가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태준이 물었죠. 나쁜 소식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로버트 윌리엄스의 한국 송환을 거부했어요. 미국 내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수연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그럼 좋은 소식은 뭐예요? 김 변호사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가 직접 한국에 오겠답니다. 태준과 수연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오늘 아침 로버트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직접 진실을 밝히겠다고요. 이틀 후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김 변호사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초췌한 모습의 로버트가 나와 있었죠. 저는 한국에 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수연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수연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8년 동안 증오했던 남자가 이제 자신에게 무릎을 꿇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죠.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걸까요? 김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직접 만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틀 후 인천공항은 취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를 보기 위해 수백 명의 기자가 몰려들었어요. 태준과 수연도 공항에 나와 있었죠. 수연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준이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18년 만에 다시 보는 건데 어떤 기분일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준은 수연의 손을 꼭 쥐었죠. 내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가 아니에요.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버트 윌리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수척하고 늙어 보였죠.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로버트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수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인파 속에서 수연을 발견하자 로버트는 멈춰 섰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18년 만이었죠. 로버트는 경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잠시 망설이다 끄덕였어요. 로버트가 수연에게 천천히 다가왔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로버트는 수연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연아? 아니, 지우야. 로버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로버트는 계속 말했죠. 내가 괴물이었어. 너를 포함해서 그 아이들을 희생시킨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수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로버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내 딸 때문이었어. 생물학적 딸 말이야. 소피아라는 아이였지. 그 아이가 불치병에 걸렸어. 의사들은 3년밖에 못 산다고 했어. 태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서두른 거군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딸을 살리고 싶었어. 그게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전부였어. 하지만 임상실험은 시간이 오래 걸렸지. 미국에서는 규제가 너무 심했어. 그래서 한국을 택했어. 돈으로 고위층을 매수하고 고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지.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딸은 살았어요? 로버트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결국 죽었어.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소피아는 떠났어. 그때 깨달았어야 했어.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이 죽은 후였지. 수연은 로버트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절 입양한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있었지. 하지만 내가 소피아와 너무 닮았어. 같은 나이, 비슷한 얼굴. 너를 보면서 소피아를 떠올렸어. 미안하다. 너를 대체품으로 삼았어. 그것도 죄야.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지 마세요. 저는 살았잖아요. 죽은 49명의 아이들한테 사과하세요. 그 아이들의 가족들한테요. 로버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알아. 내가 1000번을 죽어도 모자라.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 로버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소피아가 죽기 전에 쓴 편지야. 나한테 남긴 거지. 그는 봉투를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 부탁이야. 수연은 망설이다 봉투를 받았어요. 뜯어보니 어린아이의 필체로 쓴 편지가 나왔습니다. 수연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죠. 아빠, 나 곧 천국에 갈 것 같아. 무섭지 않아. 엄마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아빠, 부탁이 하나 있어. 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나를 살리려고 많은 일을 하는 거 알아. 근데 그거 하지 마. 나는 괜찮아. 대신 아빠가 다른 아픈 아이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 대신에. 사랑해, 아빠. 소피아가 편지를 다 읽고 난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로버트도 울고 있었어요. 소피아는 천사였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지. 그 아이가 알았다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았다면 얼마나 슬퍼했을까. 나는 딸의 유언도 지키지 못한 최악의 아버지야. 수연은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소피아는 착한 아이였네요. 로버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너무 착했어. 그래서 더 미안해. 소피아한테도, 너한테도, 그 아이들한테도. 경찰이 다가와 로버트를 일으켰습니다. 가셔야 합니다. 로버트는 수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지우야, 복수해. 나를 벌해줘.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수연은 로버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벌은 법이 내릴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죽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로버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고맙다, 지우야. 넌 소피아가 바랐던 그런 사람이 됐어. 경찰이 로버트를 데리고 갔어요. 수연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태준이 다가와 어깨를 감싸줬죠. 괜찮아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로버트도 피해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변명은 될 수 없지만 그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버지였어요. 그날 밤 수연과 태준은 보린제 고아원이 있던 터를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작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죠. 보린제 고아원 희생자 추모비. 천사가 된 49명의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수연은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저만 살아남아서. 하지만 약속할게요. 여러분을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아이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싸울게요. 수연은 추모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태준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아니, 우리 모두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오빠가 더 일찍 찾아냈어야 했는데. 태준의 목소리도 떨렸죠. 남매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연이 먼저 일어났어요. 오빠, 이제 가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태준도 일어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뭐 할까?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보린제 아이들의 이름으로요. 학대받는 아이들, 고아들, 아픈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요. 소피아가 바랐던 것처럼요. 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나도 도울게요. 그리고 오빠. 수연이 태준을 돌아봤어요. 이제 저 수연이라고 불러도 돼요. 지우는 여기 남겨두고 싶어요. 그 아이들과 함께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수연아. 1년 후 서울 강남의 소피아 재단이 문을 열었습니다. 로버트 윌리엄스가 유죄 판결을 받으며 남긴 재산 대부분이 재단에 기부됐어요. 수연은 재단 이사장이 됐고 태준은 국정원을 그만두고 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재단 개소식 날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보린제 사건 유가족들, 김 변호사, 그리고 차민준 박사의 미망인 이순희 씨도 왔어요. 이순희 씨는 수연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남편이 천국에서 기뻐할 거예요. 저녁 무렵 수연과 태주는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연은 난간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잘하고 있는 거죠?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지우도 소피아도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어요. 저기 어딘가에 그 아이들이 있겠죠? 이제는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태준도 하늘을 봤습니다. 그럼요. 분명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18년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게 진짜 승리였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고맙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쉬어도 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게요. 영원히. 그리고 두 남매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색다른 사연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렸습니다. 괜찮으셨는지, 어디서 시청해 주셨는지 알려주세요. 항상 여러분들의 댓글에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